아이처럼 말하다 보면은 무시당할 일이 좀 더 많아지고 좀 더 그럴 빈도가 높아지긴 하죠. 무의식적으로 나 이 사람한테는 그냥 막 해도 되겠다. 이 사람한테는 이게 좀 더 먹히겠네? 이 사람한테는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위험 센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목소리와 말투는 단순히 미용적인 측면, 표현하는 측면을 넘어서서 사회적 업무 스킬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비교적으로 사회생활에 활용도가 높은 목소리는 책과삼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피치 코치 이상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이처럼 말하다 보면은 무시당할 일이 좀 더 많아지고 좀 더 그럴 빈도가 높아지긴 하죠. 왜냐면 이게 본능적인 것 같습니다. 사람도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위계 질서를 또 나누게 되고 이 사람한테는 이게 좀 더 먹히겠네? 이 사람한테는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위험 센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표현하는 아이 같은 목소리와 말투는 경계심을 낮추게 해서 무의식적으로 나 이 사람한테는 그냥 막 해도 되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의 반응이 또 소극적이고 이러면 그런 캐릭터로 굳어질 확률이 크더라고요. 당당하게 말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당당한 성격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큰 고민이잖아요. 생각보다 목소리가 이럴 때 중요합니다. 그런 분들은 목소리를 일단 크게 내기도 하고 전문용어로 좋은 발성을 쓰는 것부터 해보면은 표현하는 거에서 첫 시작부터가 좋아지니까 좀 더 유리한 위치에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해외에서는 이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조금 더 과학적이고 사회 연구 결과적으로 더 조사하고 그런 문화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연구 결과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 사람의 말투와 목소리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요인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목소리와 말투로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의 체형, 리더십 이런 것들을 판단한다고 해요. 우리가 보통 학창시절에는 사실 그런 말투와 목소리 때문에 고민하는 일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언제쯤부터 많이 고민할까 하면은 아무래도 사회생활이죠. 업무적 관계를 맺고 어떨 때는 수직적인 관계를 맺어야 할 때도 있다 보니까 목소리와 말투는 단순히 미용적인 측면, 표현하는 측면을 넘어서서 사회적 업무 스킬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재밌는 과학 칼럼이었는데 여성이 낮은 목소리를 좋아하는 이유라는 제목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여성분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사회생활적으로 봤을 때 남성분들도 이런 여성분들과 협업하는 걸 좋아한다. 전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짧지만 이 목소리를 들어봤을 때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무의식적인 생각이 두껍고 단단하고 이런 식으로 소리를 쓰는 사람한테 일을 더 맡기고 싶고 보이진 않지만 더 체격이 있을 것 같고 리더십이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한다고 해요. 전 되게 흥미로운 자료였습니다. 아이 같은 목소리와 말투의 특징은 대부분 일단 첫 번째로 발성을 따져보자면은 톤을 높게 쓰고 소리를 얇게 내고 먹듯이 하고 소리 크기가 적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들어가자면은 표정도 얼어있거나 좀 잘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면 비교적으로 사회생활에 활용도가 높은 목소리는 딱 정반대입니다. 톤이 안정적으로 낮게 되어 있고 소리 크기는 좀 더 크고요. 그리고 볼륨도 너무 작지 않고요. 표정과 제스처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합니다. 아이와 같은 목소리와 말투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가장 빠르게 바꿀 수 있는 노하우는 한 5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끄듬을 다양하게 만들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우리 옛날에 국어책 말하기에서 이런 패턴들을 좀 쓰게 되는데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누구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리듬감을 아주 단순화시켜서 하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이 끄듬을 잘 봐보시면 녹음해 볼 때 딱 듣게 됩니다. 지금 제 이야기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력적인 말투라고 할까요? 그런 경우들은 배우들이 특히 쓰는 말투예요. 패턴이 다양합니다. 뻔하지 않은 거죠. 아이 같은 목소리와 말투라고 하는 것의 첫 번째 패턴으로 많은 분들을 교육하면서 말끝을 이렇게 올려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그게 왜 그럴까 생각하면 틀릴까봐, 실수할까봐 그럴 거예요. 너무 이해돼요. 하지만 우리가 한 단계 각성하기 위해선 패턴을 바꿔야 됩니다. 높이기도 했으면 낮추고 낮췄으면 조금 높이고 그 다음 높이고 이거 하나만 해도 음악 같은 말하기가 되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톤을 높게 쓰지 마라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톤이라고 하는 거는 음역대랑 좀 다릅니다. 제 표현은요. 도레미파솔라시도라고 하는 음이 있을 때 높은 음을 쓰지 마라 이건 아닙니다. 왜냐면 높은 음을 쓰다 보면 밝은 캐릭터로 쓰기도 하고 내가 반가운 사람 만날 땐 좀 높게 쓰기도 해야 되잖아요.
제가 말하는 톤은 발성이에요. 많은 분들이 콧소리처럼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먹어 들어가게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특히 여성분들이 조금 많아요. 방어 본능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소리를 당당하게 뱉으면 안 될 것 같은 그 심리작용 때문에 그렇다 생각합니다. 톤을 높게 띄우지 않고 뱉듯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방금 이야기했던 거랑 비슷한데요. 먹지 말라. 이걸 한번 다시 강조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소리는 단순합니다. 호흡이라는 것이 들어왔다가 이 통로에서 그대로 나가는 현상이거든요. 근데 이 나가는 거를 누가 이렇게 탁 막고 있으면 소리가 시원하게 나가지 못합니다. 제일 쉬운 예시로 여러분이 풍선에 공기를 넣었어요. 그럼 이제 들숨이 딱 들어오는 거죠. 풍선의 그 출입구 그냥 이렇게 냅둬 놓으면은 푸 하면서 날아다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입구를 이렇게 막고 통제하고 있으면 공기가 얇고 날카롭게 나갑니다. 소리가 똑같아요. 먹는다는 것은 여기 있는 목을 밸브를 잠근 거랑 비슷해요. 애 같은 목소리를 만들려면은 목에 있는 밸브를 열어야 돼요. 그런 발성이 성우, 배우, 아나운서, 정치인들이 다 사용하는 패턴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소리를 단단하게 넓게 써라. 근데 이 말이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넓게 쓰는 발성이 이런 느낌이고 좁게 쓰는 발성이 이런 느낌이에요. 다시 들려드리면 안녕하세요 이상윤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넓게 쓰는 진동감이 느껴지는 소리고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상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런 소리가 뭔가 좀 막혀있는 듯한 느낌이 나죠. 자, 그렇다면 이 목소리가 무조건 발성이 틀렸냐? 아니에요. 이 발성을 전문적으로 쓰는 직업이 성우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것 때문에 고민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훨씬 더 무게감 있고 넓게 쓰는 발성을 연습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 생각보다 이 말에 다들 처음에는 갸우뚱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표정과 손짓을 잘 써야 됩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균형의 원리를 띠고 있다고 생각해요. 발성은 넓게 쓰고 적극적인 에너지를 쓰고 있는데 표정을 닫고 있으면 이게 너무 어색해요. 제가 예전에 스피치 수업했을 때 실수했던 게 뭐였냐면 목소리만 바꿀라 했어요. 사람들의 목소리. 그러면 빠른 시간 안에 목소리는 바뀌어요. 근데 표정과 제스처를 안 쓰니까 서로 너무 어색한 거예요. 쓸 수 있는 기술인데 그걸 묵혀두게 됩니다. 그게 진짜 아쉬운 것 같아요.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목소리는 결국 말하기를 위해서 써야 돼요. 그래서 가창을 배우신 분들, 보컬 배우신 분들은 많은 선생님들이 이런 말을 해요. 눈썹 들고 넓게 써라 이런 표현 많이 하는데 그것도 다 목의 뒷구멍 쪽에 이런 연구개를 더 들고 발성에 복합적인 원리가 있기 때문에 다 하는 말이거든요. 한번 거울을 보든가 녹화를 해서 본인의 말하기를 보시거나 해보면은 생각보다 안 움직이고 있다. 게다가 긴장된 상황에선 더 안 쓰고 있다. 이런 걸 아마 느끼실 겁니다. 재밌는 자료가 하나가 있는데 배우 박은빈 씨가 아역 배우 출신이기 때문에 옛날 목소리와 지금 목소리를 비교해보면 목소리가 굉장히 다릅니다. 남자든 여자든 간에 이러한 원리를 같이 따라하면 적어도 지금보단 더 나아질 수 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거를 못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한쪽을 좀 소홀히 해야겠죠. 모두를 의심하고 모두를 예상하다 보니까 그 어느 누구도 예상이 안 되는 지경에 이르렀달까요? 소리가 훨씬 먹지 않고 나가고 그리고 넓게 쓰고 있다는 게 약간 이런 표본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이병헌 씨, 요즘은 그리고 이도현 씨를 좀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의 목소리를 좋아하는 이유도 본질적으로 보면은 발성을 넓게 쓰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노하우로 말씀드리면은 어떤 배우든 어떤 성우든 목소리가 좋은 분들은 대부분 진동감 있는 소리를 잘 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드릴 수 있는 방법은 허밍입니다. 입술을 닫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따라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해봤을 때 어떤 분들은 입술과 목 안에 진동이 잘 느껴지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잘 모르겠는데요? 진동이 안 느껴지는데요? 라고 하실 수 있어요. 진동을 바로 내실 수 있는 분들은 대부분 목소리가 좋을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의 소리라고 하는 원리를 잘 보시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목에 통로가 있어요. 여기를 전문 용어로 성도라고 합니다. 소리의 길이에요. 소리 성자의 길 도자입니다. 우리의 소리는 음색으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결국은 호흡을 마시고 성대에서 만나서 이렇게 막 진동이 생겨요. 소리가 울리는 공간이 있어야 목소리는 넓고 단단해져요. 근데 그 목소리가 넓어지는 구간이 배에 힘을 빡 주는 곳이 아니라 이 목 안에 있기 때문에 여기를 힘을 안 쓰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목을 좁게 쓰면은 목이 약간 이렇게 쪼여지는 모양의 입모양이 나오고요. 목을 넓게 쓰면은 이렇게 넓게 만들어 놓은 것처럼 소리가 통로가 크게 나갑니다. 노하우를 드리면은 입을 크게 벌리고 들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들숨을 할 때 혀 뒤쪽의 목구멍에 호흡이 시원하게 들어가는 느낌이 나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시원하게 들어가지 않으면 코 고는 소리 같은 느낌이 날 거예요. 마시고 입술을 닫으세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중요한 거는 통풍이 된 그 목구멍 상태에서 그대로 소리를 내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내 몸 안에 진동 모드가 느껴질 거예요. 이게 허밍을 잘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를 잘하면 이렇게 발성을 뺀다고 표현합니다. 이런 것들을 하게 돼요. 이건 감각으로 느껴보시는 게 제일 빠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계속 해보면서 코 쪽보다는 약간 입 쪽, 그리고 목 쪽의 진동이 느껴지는 걸 확인해 보시다 보면은 진짜 목소리가 빨리 들어요. 이병헌 씨가 이런 소리를 잘 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는 각자 다르면서도 비슷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목소리가 진동이에요. 여성분들 샘플도 마찬가지예요. 샵 두근두근 가요광장 어떨까요? 이런 것도 진동입니다. 넓게 쓴다는 게 이런 느낌이에요. 귀로 이미지를 자꾸 기억해야 됩니다. 아, 이런 뉘앙스인가? 나갔을 때는 이미 동이 터 있었다. 날은 춥고 하늘은 잿빛이었다. 이런 모든 소리가 뭔가 열려있다라는 느낌을 잘 찾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반대로 허밍을 잘 못하고 소리를 얇게 쓰면 이런 느낌이 나죠. 젊은 패기로 신속 정확한 뉴스를 전달한다. 안녕하세요. 인턴 기자 주현영입니다. 저 캐릭터를 콕 집어서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보면 진동감이 없게 만드는 목소리예요. 꽉 막아두는 소리. 안녕하세요. 누구누구를 한다. 주현영입니다. 이걸 느끼시는 게 허밍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멜로디의 폭을 좀 줄여라. 도레미파솔라시도라고 하는 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말할 때 두 가지 안 좋은 케이스가 있어요. 첫 번째는 도레미파솔라시도를 너무 안 쓰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냐? 오늘 자리 어떠셨어요? 물어보면은 나쁘진 않았는데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의미 없는 느낌? 반대로 도레미파솔라시도가 너무 이렇게 칸이 넓어가지고 하면은 장점은 밝은 느낌이 있는데 좀 단점은 무거운 느낌이 좀 빠지는 리포터 같은 느낌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어떠셨어요? 물을 때 저 진짜 너무 좋았는데요. 너무 왔다 갔다가 많으면 밝은 캐릭터를 낼 수는 있지만 신뢰감 있고 무게감 있는 느낌은 만들기가 좀 어렵다. 이병헌 씨 같은 분들을 잘 봐보면은 정답은 아니지만 연구해보니까 도가 있으면 도레미 3칸이죠. 도레미파솔 5칸이죠. 이 3칸에서 5칸 정도의 멜로디를 많이 씁니다. 도가 낮은 음이라고 칠게요. 도, 레, 미, 파, 솔 이렇게 있으면 낮게 말하다가 포인트 때 이 정도만 주고 다시 낮게 말하다가 약간 더 높이고 전반적으로 낮은 느낌을 계속 유지합니다. 우리가 사회생활 처음 할 때 보면은 말하다가 좋은데요? 목소리가 확 높아지는 경우들이 좀 많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틀린 게 아니에요. 캐릭터상 봤을 때 밝은 느낌은 나지만 무게감 있는 리더스러움은 좀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병헌 같은 느낌을 내고 싶다. 이런 묵직한 소리를 내고 싶다. 멜로디의 폭을 줄이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 다르면서도 비슷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다르면서도 비슷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죠? 잘 들어보시면 우리는 각자 다르면서도 비슷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 툭툭 치지 않습니까? 시끄러운 데선 잘 안 들립니다. 그래서 완벽한 발성은 없는데 대신 이건 좋죠. 고객층과 대화할 때, 클라이언트랑 대화할 때 진짜 괜찮죠. 무게감 있게. 그리고 특히나 마이크 잡을 때 되게 괜찮은 테크닉이에요. 마지막 3번째는 감정입니다.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이병헌 같은 목소리와 말투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거라고 생각해요. 목소리가 좋은 것도 있지만 이병헌 씨가 표정을 진짜 잘 써요. 이러한 목소리를 쓸 때 상대방한테 비언어적인, 비언어가 표정과 제스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뢰감 있는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무척 중요합니다. 자, 여기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은 배우 김태리 씨죠. 활짝 웃고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슬픈 일이 있거나 그래 보이지는 않잖아요. 두 번째 사진을 보면은 공유 씨죠. 아까 김태리 씨와 마찬가지로 웃고 있어요. 우리가 이 사람을 봤을 때 지금 웃고 있다, 기분이 좋아 보인다라고 인식을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다음 사진 보시면 김태리 씨와 공유 씨가 했었던 표정과 굉장히 똑같아요. 얼굴 해부학이에요. 표정이라고 하는 것도 각양각색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규칙이 있다는 겁니다. 입이 벌려져 있고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고 광대가 위로 올라가면서 눈 밑두덩이를 올리고 눈썹도 좀 들어주고 이런 표정을 만들면 밝은 캐릭터, 웃는 캐릭터가 나와요. 자, 다음 사진 봐보면 이 남자 배우 봤을 때 지금 기분이 좋아 보이진 않죠. 보통은 분노하거나 슬퍼한다. 특히 슬픔으로 보일 거예요. 이 여자분의 사진을 봤을 때도 슬픈 겁니다. 이 표정 역시도 보시는 것처럼 해부학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미간이 찌푸려지고 입꼬리가 내려가서 이런 표정을 지으면 약간 울고 있다. 제가 뭔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은 표정이라고 하는 것도 패턴이 있습니다. 보셨던 애니메이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인사이드 아웃을 봐보세요. 버럭이는 미간을 찌푸리고 있고 까칠이는 어떻게 하고 있고 기쁨이는 어떻고 캐릭터마다 표정이 다르죠. 주토피아의 닉과 주디만 봐도 표정이 달라요. 사람의 이미지, 이병헌의 목소리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느낌을 가져가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는 이병헌이 아니에요.
이병헌과 똑같은 목소리를 만들 수 있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안 됩니다. 그 이병헌 씨가 내는 뉘앙스는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게 패턴인 거죠. 그걸 잘 기억해보면 좋습니다. 아이 같은 목소리와 말투가 주제인데 이게 생각보다 엄청 스트레스 받는 주제입니다. 예전에 사실 스피치 코칭을 하기 전에는 이렇게까지 신경을 쓰셔야 될까 생각을 했는데 그분들과 긴밀한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스트레스 받겠더라고요. 인생은 선택의 과정이죠. 이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고요. 이걸 내가 좀 꼭 바꿔야겠다 하시면 바꾸는 편이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습 그대로가 아름답다라고 대전제를 깔아놓고 근데 내가 이게 불편하다면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노력해서 바꿀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생각보다 쉽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이 같은 말투라는 것도 결국은 아이 같은 캐릭터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반대로 뭐 이병헌 같은 느낌 그리고 뭐 넓은 발성을 하면은 신뢰감 있는 캐릭터 나의 다른 모습을 하나 발견하게 돼요. 나의 또 다른 자아, 또 다른 매력을 발견해서 다른 삶을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열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 떨어지게 하는 말투에 너무 많은 요인이 있지만 나 이번 성적 최악이야, 인생 망했다, 하는 것마다 안 될까 이렇게 낙담하듯이 말하시는 분들이 많죠. 무시하는 거, 비꼬는 거, 그리고 끼어드는 거, 명령하는 거, 그리고 부정적인 것 이런 거에서 우리가 정 떨어진다, 이 사람 피해야겠다, 피하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매력적인 사람들을 보면은 아비투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은 책인데 이 아비투스라는 말은 쉽게 생각하면은 구별짓기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자본주의에서 살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판단할 때 보통 자본으로 판단을 한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아비투스의 독일 저자가 사람의 가치, 사람의 자본을 결정하는 게 돈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을 포함해서 7가지의 자본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언어 자본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퀄리티의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야 라고 평가를 하는 거. 놀랍게도 목소리와 말투가 어떻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수준이 완전 바뀐다는 거를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게 써놓은 내용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 떨어지는 말투라고 하는 게 우리가 좀 가볍게 생각할 수 있지만 생각보다 인생에 끼치는 영향이 저는 엄청 크다고 생각을 해요. 단순히 그냥 커뮤니케이션에서 약간 어긋나고 약간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 전체 값 자체가 마이너스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많은 말을 하는 것보다 한번 예시를 들어보면 알 텐데요. 여러분들도 들으면서 분노 게이지가 차오를 수 있을 겁니다. 같이 한번 영상을 좀 봐보죠. 삼정물산한테 홀랑 뺏겼지? 너 거기 미래자원본부 상무가 내 대학 동기인 거 몰라? 내가 아주 쪽팔려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다. 그게 뺏긴 게 아니라 튀니지 바이오 쪽에서 이미 삼정... 야! 이 입은 변명이나 하라고 뚫어놨냐? 너무 힘드네요. 이런 분들의 특징이 우리가 정 떨어지게 하는 말투에 너무 많은 요인이 있지만 일단 무시하는 거, 비꼬는 거, 그리고 끼어드는 거, 명령하는 거, 그리고 부정적인 것 이런 거에서 우리가 정 떨어진다, 이 사람 피해야겠다, 피하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일단 대표적으로 그 상대방을 존중해주는 의미가 저는 명칭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괜히 정치적 언어로서 뭐 존경하는 의원님 이런 표현 한다던가 대표님 이런 말을 한다던가 뭐 사모님 이런 표현을 하는 게 괜히 있는 게 아니라 인간 심리적이라고 봅니다. 당신을 내가 이 정도로 존중하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겠죠. 그래서 이런 시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름을 붙여줬을 때 그때 나에게 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름이 생각보다 중요한 것 같아요. 야, 너 이렇게 부르는 거는 모두를 포괄할 수 있는 대명사가 돼버리잖아요. 직급이 나뉘는 것 같은 말을 하게 되고요. 그래 보통 집안에서도 반추해봤을 때 자녀분들한테 야, 너 이거 했어 안 했어? 이렇게 말투를 하신다던가 너 내가 이거 하지 말랬지 라고 하는 분들을 보면 아이들이 위축되던가 아니면 진짜 싸움닭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성격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워요. 그죠? 그리고 명령형의 말투를 좀 더 말하고 싶은데 좀 존중하는 듯한 말하기를 하시는 분들은 청유형으로 말을 해요. 이거 청소해 라고 할 수 있지만 바쁠 텐데 청소해 줄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야, 그럼 맨날 이렇게 청유형처럼 하냐? 좋은 질문이에요. 맨날 청유형처럼 하는 것도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제 말은 청유형의 말도 할 줄 알아야 된다. 상대방한테 부탁하듯이 질문하듯이 물음표를 붙이는 거 하나만으로도 정 떨어지는 커뮤니케이션에서 조금은 존중하는 커뮤니케이션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이라고 하는 게 재밌는 건요, 여러분 한국말을 돌려 말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외국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도 좀 더 정중한 표현을 할 때는 좀 더 길게 돌려 말해요. 상대방한테 좀 공격성을 빼려면 길게 말해도 전 괜찮다 생각해요. 너무 짧게 말하려고 하는 강박관념이 심하다 생각해요. 지금 현대 사회가. 그래서 너 지금 많이 바쁠 텐데 우리 가야 되는 식당 좀 알아봐 줄 수 있을까? 이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카톡으로도 이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면은 되게 나이스하다, 날 존중해주고 있다라는 느낌이 확 들어서 일단 누구든 명령적이고 권위적이고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비꼬듯이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다, 괜찮다 이런 마음이 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 지금 이랬다니까, 나 이랬다니까 라고 계속 나의 입장만 말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존중감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결국은 각자가 각자의 삶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당신도 너무 중요한 삶의 주인공이지만 나한테는 조연이에요. 그래서 저도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님이 불평이 되게 많으셨어요. 먼저 도착하기 전에 벨트를 풀지 말라 하셨어요. 아무래도 졸리다 보니까 그 말을 듣고 깜빡한 거예요. 집에 도착하기 한 5초 전쯤에 벨트를 풀었어요. 근데 푸니까 저한테 화를 내시는 거예요. 말귀 못 알아들었냐 이러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죠, 제 입장에선. 근데 이런 상황 때 결국은 내 입장과 내 입장의 충돌인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아니 5초 지금 빨리 했다. 그리고 이게 그렇게까지 화가 당할 일이냐. 근데 그 기사님은 계속 하는 말이 기사 일하면서 화나는 게 너무 많다 이러시는데 입장은 이해가 가죠. 근데 정 떨어지게 하는 말투라고 하는 거에 내 입장만 말하는 경우는 결국 사실 그거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관과 성격에서 나오는 것도 좀 큰 것 같아요. 매력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긍정적으로 말한다. 두 번째는 표정을 다양하게 쓴다. 세 번째는 말을 상대 입장에서 쉽게 표현한다. 첫 번째로 말을 하다 보면은 부정적으로 말하는 게 습관이 된 분들이 있어요. 누구냐? 과거에 저였습니다. 뭔 말을 들어도 안 될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말들을 자꾸 뱉어주고 그리고 분노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신기한 게 짜증나는 말을 많이 뱉고 있으면 그런 일들이 자꾸 더 생겨요.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 생기는지 아니면 내가 그때 예민해지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스트레스 지수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최악이야 라는 말을 들어보면 정말 최악이죠? 부정적인 말이잖아요. 이거를 긍정적인 말로 굿 프레임을 바꾸는 말들을 많이 해보는 연습을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너 이번 거 진짜 결과 최악이야도 할 수 있지만 아쉬웠다, 개선의 여지가 좀 있는 것 같다, 아직은 노력할 점이 보인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제가 헬스를 하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제가 뭐 후배던가 동료를 티칭하고 있어요. 봤을 때 등 근육이 부족해요. 그거 보고 너 진짜 딴 건 좋은데 등이 최악이야 이럴 수도 있죠. 나도 모르게. 그런 말보다는 다 좋은데 등은 연습을 해야겠다, 등은 조금만 더 보완을 하자. 사실은 말하고 있지만 상대방의 가치를 완전 떨어뜨리고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더 팩트를 해야 될 거면은 굳이 감정적으로 건드리지 않고 너 등은 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다, 앞에 비해서 부족해가지고 이러면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못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도 말해볼 수 있고, 반면에 어떤 사람은 너 진짜 등이 진짜 최악이네, 어디다 쓰냐 이런 거를 안 먹혀 이렇게 하면 뭐 그게 좋은 동기부여가 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많은 부분에서는 그렇게 쓰임새 있게 쓰이는 말투는 아닌 것 같아요. 부정적인 말투를 보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자꾸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또 하나만 해보면 그런 말들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주변에 나 진짜 인생 진짜 망했다, 나 왜 이렇게 하는 것마다 안 될까 이렇게 낙담하듯이 말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럴 때도 이런 식으로 말을 좀 바꿔보는 건 어떨까 생각을 해요. 아직은 다시 시도해봐야 되겠다, 이번에 배울 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 결과는 사실은 아쉬웠다, 이런 식으로 좀 바꿔보는 거죠. 내가 말을 어떻게 뱉냐에 따라서 내가 바라보는 시야가 달라지니까 완전 달라지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매력적인 사람들을 보면은 동기부여를 잘 시켜주는 것 같아요. 억지로 동기부여를 시켜주는 게 아니라 나 망했어, 나 왜 이렇게 못할까 이러는 사람이 있을 때 너무 아쉬웠겠다, 너 그런 지점 얼마나 힘들었겠어, 근데 내가 보기엔 너 대단해 보여 이렇게 하는 거죠.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주려고 하는 사람을 보면은 그래 그런가 하면서 한번 웃기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 마음을 보고 좀 위로받을 수도 있고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자연스럽게 좀 끌리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 매력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보통 갖고 있는 공통점은 표정을 잘 쓴다라는 건데,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표정과 제스처 그리고 말투도 다양하게 쓰는, 캐릭터가 좀 다양하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점점 사회생활을 하면서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옛날에 학창시절 때보다 장난기 있던 모습들이 많이 사라집니다. 점점 폐쇄적인 성격으로 가더라고요. 동창들을 만날 때 정말 많이 느껴요. 옛날에 분명 장난기 많고 장난 잘 쳤던 애들인데 갑자기 만나니까 너무 염세주의자가 좀 되고 얼어붙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혼자 고민해 보니까 친구들끼리 할 수 있었던 캐릭터를 사회생활에서는 못 쓰니까 말을 닫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진짜 말하는 게 어려워졌나 봐요. 이런 상황 때
때 공적인 자리에서든 사적인 자리에서든 쓸 수 있는 캐릭터를 마치 옷처럼 몇 벌만 준비했다면 정장 같은 자리에서는 좀 정장 같은 캐릭터, 캐주얼한 걸 필요할 때는 그런 캐릭터로 만들었다면 아마 더 긍정적이고 에너지가 있는 성격으로 계속 유지됐을 거라고 저는 봐요. 물론 그 친구의 변화가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만 제가 말하고 싶은 바는 매력적인 사람들의 공통점은 표현력이 적은 것보다는 표현력이 풍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표현력이 풍부한데 그걸 표현을 해야 될 때는 또 표현을 과장되게 표현할 줄도 알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좀 약간 적절하게 누를 수도 있는. 그래서 하나 추천드리는 방법은 지금은 표현력이 좀 적다는 전제하니까요. 이런 표현을 잘 하시는 분들 걸 보면서 그런 분들 거를 많이 보고 좀 따라해 보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영상을 한번 봐보죠. KBS 월화 이제 드라마 붉은 단심은요. 저번 주부터 이제 1, 2화 방영을 했고 오늘 3회를 시작을 하는데 그렇죠. 오늘 월요일이니까. 그렇죠. 이제 붉은 단심은 살아남기 위해 사랑하는 여인을 내쳐야 하는 왕. 여기서 갑자기 국악의 OST라고 할까 이런 BGM이 들리죠. 그러다 보니까 강한나 씨가 하는 대처법을 한번 봐보십시오. 살아남기 위해 중전이 되어야 하는 여인 유정에 서로의 목에 칼을 겨누며 그렇소. 펼쳐지는 핏빛 궁중 로맨스 이유입니다. 매력적으로 말하시는 분들 보면은 캐릭터가 다양해서 티키타카를 잘 쳐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감정선이 풍부한 사람들, 표정이라 했지만 감정선이 풍부한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잘하는 분들이 좀 진행자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국내적으로도 유명한 진행자분들이 이런 껴야 될 땐 끼고 빠져야 될 땐 빠지는 그런 센스가 좀 있는 것 같다. 이런 분들이 좀 매력적인 말을 잘 활용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쉽게 설명하는 걸 참 잘합니다. 상대방한테 딱 알맞게 직업적으로, 사회관계적으로 좀 보면은 어려운 용어를 쉽게 표현할수록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게 말할수록 매우 그 사람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걸 설명한다. 그러면 KDI 경제정보센터에서 인플레이션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현상을 말한다. 물가란 개별 상품들의 가격을 종합한 것이므로 물가가 오르고 내리는 것도 경제 전체의 수요와 공급을 의미하는 총수요와 총공급이 어떠하냐에 따를 것이다. 총수요가 증가함으로써 야기되는 인플레이션을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 그러면 알아듣기 좀 힘들잖아요. 많은 대중들한테 보자면은 나에게 맞는 언어로 표현해 주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똑같은 인플레이션이어도 이렇게 설명하는 분이 있다는 걸 한번 봐보죠. 가격이 오르는 건 금세 보이는데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 이건 감이 잘 안 오죠? 정확하게 말하자면 인플레이션은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 줄어드는 겁니다. 되게 쉽게 표현했어요.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 줄어든다. 시청자 입장에서 말을 하는 거죠. KDI 경제정보센터는 총수요, 공급, 한자어 같은 느낌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 줄어든다. 머리를 쓰게 하는 게 많이 없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다음이 아주 좋은 예시입니다. 1960년엔 45센트로 햄버거 한 개를 사 먹었는데 지금은 겨우 12분의 1 조각입니다. 매우 좋은 예시죠. 1960년엔 45센트, 가령 예를 들어서 450원이라고 그냥 저희가 합시다. 450원으로 햄버거 한 개를 샀는데 지금은 450원으로 햄버거 12분의 1을 사 먹을 수가 있다. 이러면 한 번에 그냥 탁 와닿잖아요. 얼마나 많이 고민했을까. 이처럼 상대의 관점에서 자꾸 풀어주려고 하는 말하기를 가진 사람은 미워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또 썰도 잘 풀어요. 매우 쉬운 용어들로 지금 듣는 사람들이 뭘 듣고 싶어 할까? 이 사람들의 언어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저는 여기까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매력적으로 말하기 위해서는 어휘도 매우 중요하고 쓰는 표현들요. 말투, 목소리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말하기, 그 사람에게 적합하게 전달할 수 있는 풀이 능력 이런 것도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전체적인 박자들이 다 맞아야 그 사람을 지속적으로 매력 있게 만드는 그런 근본적인 요인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잃지 않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면 몇 가지가 있는데 호흡 그리고 말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인생은 그리고 시간은 유한하죠. 그래서 결국은 투자를 해야 됩니다. 지금 어떤 거에다 투자해야지 내가 가장 좋은 가치를 띌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전 그중에서 투자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가 말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죽을 때까지 하고 그게 인생의 관여도에서 꽤 높은 차원의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어떤 분야든 다 포섭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많은 세계적 흐름이 점점 더 자신을 표현하는 것, 내 생각을 정리해서 적어나가는 것,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말투가 뭐가 중요해, 뭐 저런 거 어차피 타고나는 거야, 그리고 뭐 저렇게 한다고 해서 어차피 싫어할 사람은 싫어함, 인생은 나 혼자야, 이렇게도 할 수 있죠. 그 의견이 틀렸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혹시 생각을 좀 바꿔봐서 그래, 한번 안 해봤으면 한번 해보고 나한테 어떤 식으로 되는지 테스팅해보자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정말 적극 추천드립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연구 결과를 보면은 대화와 협상을 잘할수록 높은 연봉을 받을 확률이 높다고 해요. 우리의 인생은 좀 냉정하게 보자면 이익과 손해를 자꾸 따질 수밖에 없는 균형에 맞춰지는 것 같아요.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얻을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사람들은 이걸 진짜 잘합니다. 그게 뭐냐면 저는 사회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소통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다행히도 그걸 더 여실히 느낄 수 있는 현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요즘 어떤 뉴스에든 가장 많이 나오는 게 AI죠. 요즘은 그런 인공지능과 대화하는 것도 이질감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사회생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 대체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중요한 역량 중에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 소통 능력인 것 같아요. 업무를 할 때든 뭘 할 때든 우리가 그 사람의 준비된 자료도 보지만 결국은 또 사람을 본다 하잖아요. 면접을 하는 이유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람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느낌,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고 보여주는 그 행위, 우리는 그걸 종합적으로 소통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소통이 진짜 중요하다, 점점 더 많이 느껴갑니다. 뻔한 이야기지만 일방적이지 않고 쌍방적인 것 같아요. 어떤 친구는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막 자기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면서 막 쏟아내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그 다음에 내가 말하려고 하면은 딴짓을 해요. 전화통화로도 느껴져요. 소통이 안 되는 거죠. 물론 그럴 수 있죠. 뭐 가까운 사이끼리 그럴 수 있는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친한 관계에서 점점 공적 자리의 관계, 이런 연결망이 넓어질수록 가장 중요한 거는 서로 상호적 관계가 되는 게 중요한 것 같다. 그게 스피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손해를 모든 일에서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얻을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호감 가는 대화는 결국 커뮤니케이션에서 나오죠.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을 보통 많은 분들이 라포를 형성한다, 이 표현을 씁니다. 라포, 어디서 뭔가 들어봤었던 분도 있고 칼럼 같은 데 특히 많이 나옵니다. 라포의 뜻은 연결된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어주다라는 뜻입니다. 이 프랑스 말에서 라포르테라고 하는 말에서 어원이 됐다고 해요. 근데 너무 뻔한 말이에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의 연결 다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커뮤니케이션을 당연히 잘하죠. 그래서 라포를 형성하는 5가지 핵심은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심, 공감, 긍정적인 태도, 공통점, 제스처.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5가지 측면들이 모여있는 것들을 한번 시청해 볼게요. 지가 벌써 지금 한 4년? 4년, 5년. 아, 이게 좀 아쉽긴 해요. 우리 카리나는 고향이 수원. 알죠? 어떻게 아세요? 저기 혹시 유가 어디 유씨? 저 저 강릉 예금도. 아, 나 진짜 아니. 저 자랑공파 33년. 이게 한국에서 가장 많이 하는 이제 학연 지연을 넘어서 성 지연, 가족 지연, 이런 느낌이죠. 근데 유재석 씨가 왜 그랬을까요? 굳이 먼저 질문했잖아요. 고향이 어디냐? 수원이죠. 그러니까 오, 수원, 이런 느낌.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외국 나갔는데 한국 사람 만나면 진짜 반가워요. 그런 것처럼 라포의 핵심 중에 하나가 관심사, 그리고 진심 어린 태도와 공통점. 아무런 사전 정보가 없는 사람보단 가까워질 수가 있겠죠. 유재석 씨가 이런 걸 정말 잘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디테일이 더 들어갑니다. 혹시 김혜림 씨 안 계시나요? 김혜김 씨가 안 계시냐고 윈터 씨가 좀 서운해하고 있어요. 이걸 그냥 넘어갈 유재석 씨가 아니죠. 보니까 윈터도 네. 그 MBTI가 뭐예요? 아, 근데 저 진짜 자주 왔다 갔다 해요? 바뀌긴 하는데 INFP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 ISFP보다는 INFP. 근데 ISFP도 많이 나와요. 본인은 좀 어떤 성격인 것 같아요? 일할 때랑 그냥 나일 제가 때? 온전히 나일 때가 다르지? 완전 완전 달라서. 다를 거야. 맞아요. 이 질문을 왜 했을까 생각해보면 분명히 준비했을 겁니다. 이 윈터 씨와 촬영하기 전에 사전조사를 해서 MBTI가 어떨지, 그러니까 서로 가까워질 수 있게 자꾸 질문을 하는 거죠. 그리고 유재석 씨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그 MBTI의 공통점, 특징들을 파악해놔서 다음 대화거리로 연결을 해요. 일할 때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되게 계획 이렇게 한다면 완전 저는 계획도 안 하고 그냥 되게 감정적이고 이런 면이 되게 다른 것 같아요. 약간 그 ISFP의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해야 할 것은 좀 확실하게 하는 편이고 맞아요.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뭔가 내가 좀 귀찮고 내가 뭔가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을 최대한 줄이는 약간 그런 느낌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잘하시네요. 제가 ISF예요. 이렇게 해서 연결고리를 찾는. 말을 가만히 안 하고 있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전 유재석 씨를 보면서 예전에는 이만큼 감정을 못 느꼈는데 진짜 대단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재석 씨가 제가 들었던 바로는 집에 테레비를 몇 대 두고 막 여러 방송을 킨다고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대단한 능력인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든 상대방과 연결할 수 있는 지점을 자꾸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또 반면에 사람들한테 제일 많이 관심 보여주고 나 지금 너의 말에 되게 잘 듣고 있어 제스처를 취해줄 수 있는 거. 괜히 국민 MC라고 하는 게 아닌 게 강호동 씨의 영상을 보면은 상대방이 말하고 싶게 엄청 잘 웃어줘요. 선배님은 세우는 SBS예요. 직속 선배님이 선배님 진짜 저 좀 챙겨주세요 선배님. 전 이런 거 볼 때 맨날 말하는 게 웃는 것도 능력입니다. 이렇게 박장대소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능력이에요. 이거 하나만 해도 1인분 이상은 했다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이 진행자로서 정말 탁월한 능력이 뭘까 생각해보면은 사람들이 말하고 싶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얼어있는 분위기 속에서 내 이야기 한다는 게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이 기회를 잡는 걸 하면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분명히 앞으로도 어색한 상황이 많고 서로 대면대면한 사이가 진짜 많을 텐데 그때 우리가 이렇게 라포를 잘 형성할 수 있는 역량들을 갖춰가지고 상대방과 연결을 해나간다면 어떨까? 훨씬 대화하기 편한 것 같아요. 저도 경험담이지만 예전엔 사람을 만났을 때 뭔 말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선택하는 사안이 고슴도치처럼 나 건드리지 마, 나한테 말 걸지 마, 약간 이렇게 좀 얼어붙어 있습니다. 한마디라도 더 붙이게 되고 하면서 생각해보니까 괜찮은 사람이고 같이 또 이야기할 거리도 많고 이렇게 연결되는 지점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일단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많은 질문들을 갖고 준비해 놓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많은 수강자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일단은 가벼운 거에서부터 무거운 거 그리고 눈에 보이는 거에서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거로 대화를 질문을 이어나가면 좋다. 제가 예전에 어떤 실수했냐면 막 삶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고 철학 공부를 좋아했을 때 만나자마자 되게 무거운 이야기들을 진짜 많이 했어요. 본인이 생각하는 삶은 무엇인가? 무슨 대선 인터뷰도 아니고 무겁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분들에게 지금 죄송합니다. 마음이. 가벼운 거에서부터 그 눈에 보이는 거에서부터 가볍게 해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편하게 나눌 수 있는 걸로 3가지를 나눠봤는데 현재에 대한 질문, 미래에 대한 질문, 과거에 대한 질문으로 좀 이렇게 순서대로 해보시면 어떨까? 정답은 아닙니다.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 추천을 드려요. 현재에 대한 질문은 가장 불편하지 않고 어느 정도 선에서 편하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대표적인 게 MBTI 같은 거 있잖아요. MBTI가 어떻게 되시냐, 최근에 본 재밌는 영화가 있냐, 요즘 갔다 온 어디가 있냐, 이렇게 요즘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한번 건드려 보시는 거 좋은 것 같아요.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해외에서는 좀 안 좋은 문화라고 할 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사실 아름다우세요 아니면 뭐 옷을 정말 잘 입으세요 라고 하는 칭찬을 잘 하면 나쁘진 않잖아요. 기분이 상대방이 신경을 많이 쓸 것 같은 디테일들에 눈에 보이는 걸 칭찬하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들었을 때는 조금 나쁘끄럽지만 그래도 칭찬해주는 사람을 나빠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화를 나누다가 그 다음에 나아가면 좋을 만한 질문이 좀 미래에 대한 질문인 것 같아요. 이것도 좀 가볍게 질문을 던지면 나중에 가보고 싶은 여행지가 있으시냐, 아니면 5년 뒤쯤에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시냐, 지금 하시는 일 말고 다른 거 해보시고 싶은 것도 있냐. 현재에 대한 질문으로 아이스 브레이킹, 얼어붙은 분위기를 좀 풀어놓고 나아갔을 때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특히나 이 대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약간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걸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전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묻습니다. 특히 남성분들한테는 요즘 경제 전망, 전문가처럼 말할 수 있는 이야기하면 굉장히 좋아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과거 이야기인데, 이 과거 이야기는 굳이 비유하자면 서로 이렇게 처음에 초면에 좀 대화를 나누다가 이야기가 깊어지고 가령 뭐 술 한잔을 하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누다가 조금 친해졌을 때 해보면 좋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가볍게 하자면 전 이런 질문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시절에 재밌었던 에피소드가 있냐, 이런 식으로 해보다가 지금 생각해보면 제일 후회되는 일이 혹시 있냐, 이런 식으로 말하다 보면은 이야기가 좀 깊어져요. 단점으로는 그게 깊어지는 게 단점이 될 수 있지만 그 사람과 더 깊은 관계가 될 수 있는 질문 중에 하나가 과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과거에 대한 질문과 대답을 하다 보면은 감성적인 흐름에 더 많이 분위기가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진중한 대화하고 싶어 하시고 좀 감성적이고 내가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질문들을 한번 툭툭 던져보는 거 되게 좋습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는 어떤 성격이셨냐,
그리고 학창 시절엔 어떤 성격이셨냐. 아, 그때 너무 힘드셨겠다. 그때 어떤 식으로 극복하려고 하셨냐. 아, 너무 대단하시다. 약간 이런 식으로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이거 상담할 때도 좋습니다. 저도 거의 직업이 반상담직이기 때문에 사람의 히스토리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사람의 사건과 사연을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선 그 얼어붙은 마음을 잘 해결해야 되죠. 오은영 선생님이 이런 걸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있었냐? 말해줄 수 있냐? 조용히 조심스럽게 다가가주는 이런 거에 힘이 과거에 대한 질문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현재에 대한 이야기로 좀 마음을 풀어주시고 뭐 미래에 대한 이야기던가 과거에 대한 이야기로 조금 이렇게 넘어가 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커뮤니케이션에서 정말 영감을 받았던 이론이었습니다. 사회교환 이론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인간관계도 거래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좀 냉정하지만 완전히 부정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은 좀 냉정하게 보자면 이익과 손해를 자꾸 따질 수밖에 없는 균형에 맞춰지는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거는 이 사회교환 이론이라고 하는 것도 인간관계도 나한테 더 도움이 되는 쪽, 그리고 도움이 되지 않는 쪽으로 자꾸 따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라포를 형성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더 괜찮은 사람,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서 내 삶의 기회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미국 같은 데를 보자면 한 사람을 스카우트할 때 인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서로가 누군지를 모르다 보니까 이 사람 됨됨이도 괜찮고 내가 믿는 사람이니까 한번 추천해 볼게 라고 하면서 추천하고 또 뽑아가고 이런 경우도 많아요. 지금 서구화 사회에 살고 있으니까 저희도 그런 경향성이 좀 크다고 생각해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간관계, 특히나 사회적 관계는 서로 더 이득이 되는 관계, 더 건강한 관계를 찾는 그 욕구가 있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게 인간의 삶을 전반적으로 결정한다. 여기까지 가더라고요. 스탠퍼드 대학교 연구 결과를 보면은 건강한 대인관계가 삶의 행복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일리가 있는 게 제가 예전에 제 주변 사람들이 발전하지 않고 그리고 욕을 좀 많이 하고 그리고 뒷담 좀 많이 하는 그런 관계가 많았을 때가 있어요. 그럼 놀랍게도 저도 그런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닮아지는 거죠. 우리 유유상종 그리고 맹모삼천지교 이런 것처럼 닮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행복해지려면은 건강한 사람들과 자꾸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하대요. 근데 요즘 시대에 많이 동의하실 것 같아요. 아, 막 진짜 나를 스트레스 받게 하는 사람도 많고 이 사람도 못 믿겠고 할 때 주변에 같이 믿을 수 있고 좀 교류가 있는 사람을 만날 때는 훨씬 더 내 삶이 좀 나아진다라는 걸 느껴볼 수 있을 겁니다. 게다가 이뿐만 아니라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연구 결과를 보면은 대화와 협상을 잘할수록 높은 연봉을 받을 확률이 높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과장이 진짜 아닙니다. 제가 투자 발표를 코칭하는 것 때문에 대표님들하고 사적인 대화를 할 때가 진짜 많은데 결국은 핵심 임원들은 말을 참 잘하고 그리고 통솔 능력이 좋고 리드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테크닉이 좋은 분들도 있지만 진짜 웃긴 거는 우리가 대통령도 보통 기술직을 뽑기보다는 통솔자를 뽑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결국 약간 인문학적인 요소죠. 대화 능력.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리더로서 배치될 확률, 기술자가 아니라 이걸 통솔할 수 있는 통솔권자를 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어느 역량이든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현직 개발자분들하고도 개인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듣는데 진짜 인공지능이 많은 기술을 대처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판을 짜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게 전략을 짜는 것도 결국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전략을 짜고 사람들과 A씨는 이렇게 해주시고 B씨는 이렇게 해주시고 C씨는 뭐 GPT에다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나누잖아요. 당연히 말을 잘하고 이런 사람이 연봉도 높아지고 본인의 직장을 지킬 수 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미국 사회처럼 앞으로 고용시장의 유연화, 즉 해고하는 게 사람을 이렇게 해고하고 이직하고 이게 더 자연스러워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나를 완전히 챙겨줄 수 있는 문화가 아니라 내가 회사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역량을 길러야 되는 거죠. 근데 그 핵심 키포인트에 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으로 비슷한 건데 GMAC라고 하는 미국 경영대학원 입학위원회에서도 통계 결과상 질문과 대답, 리액션과 발표, 그리고 배려, 제스처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높은 계급, 높은 직위로 그런 직급으로 올라갈 확률이 훨씬 높다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하는 게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대화 잘 들어주고 하는 게 진짜 나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좀 관점이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